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토크 NCS 강사 박송입니다. 이제 2026년 공기업 공공기관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베스트셀러들을 많이 냈죠. 우리 이제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교재들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시라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그런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취업 시장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계속 매년 다릅니다. 항상 작년까지 봤을 때 재작년까지 어땠으니까 올해는 어떨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지 실제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이런 시간들 준비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할 때 항상 두 갈씩 구성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극초반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수강생들 대부분이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공기업 취업을 정말 생각하신다면 바로 지금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늦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얘기부터요. 우선 지금 채용 경쟁 구조 보면 50대 1 경쟁률 이상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선호하는 공기업이라고는 했지만 조금 더 정말 서울, 경기, 수도권 쪽에서 선호하시는 어떤 지방에서 선호하시는 그런 걸로 딱딱 자르잖아요. 100대 1까지 200대 1까지도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청년층 인기 공기업 탑3 보면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력공사, 도로공사 이런 데가 고연봉, 이 고연봉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제 연봉 큰 거랑 웰빙이라고는 하는데 실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정말 웰빙 잘 되나요? 이렇게 웰빙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은 대부분 공감 못 하시죠. 그냥 그저 그래요. 다른 데보단 낫겠죠? 이 정도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빨리 하시라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시동을 거는 내용인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청년층의 첫 취업 평균 소요 기간.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취업 실태 조사한 게 있어요. 통계청에서도 같이 했었는데요. 거기 나온 거 보면 이건 대기업, 공기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일반적인 사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좀 소기업까지. 이런 기업들 다 포함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수치예요. 실제로 공기업만으로 따지게 되면 이전에 인사혁신처에서 낸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이 걸려요. 2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럼 지금 준비하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냐?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50대 1이라는 경쟁률 이거 더 이상이에요. 50대 1 그 이상입니다. 경쟁률도요. 훨씬 더 높아요. 계속 이제 인기 있는 기업들은 경쟁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채용의 문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모처럼 오랜만에 채용의 문을 확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이 운영되려면 필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을 공공기관, 공기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우리나라의 규모에 맞춰서 돌아가려면 신규 채용은 매년 3만 명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3만 1천에서 3만 4천 정도 이내에서 계속 채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정도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돌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업, 공공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끔씩 아주 기형적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가 있는데요. 2024년 그리고 2025년 상반기 때가 그랬죠. 이제 정부의 기조가 우리는 공기업의 규모를 줄일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공기업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말 말 그대로 공기업이잖아요. 정부의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24년, 25년 때만 보더라도 굉장히 규모가 줄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25년 하반기부터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필요한 규모대로 운영을 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우리는 공기업을 키울 거야. 공기업 쪽으로 막 엄청 몰아서 가세요. 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필요한 역할들은 다 하겠다. 다 해야 한다라는 기조로 그냥 채용의 문을 다시 정상화시킨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상대적으로 최근 5년으로 추세를 보면 이렇게 뭔가 채용 시장이 확대되는 느낌이 보이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냥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채용 시장이 지금이 역대 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2018년 이때 보면은 그때 이미 정규 채용만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어때요? 그게 원래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수준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채용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소문이 퍼지면 지금이 준비하기 좋은 시기인가 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고요. 몰릴 겁니다. 지금이 그 몰리려고 하는 시기에 초반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오픈런 초기입니다.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대기번호 10번, 12번 정도의 그런 느낌의 오픈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요되는 시간이 정말 짧게 잡아도 10.4개월이에요. 하지만 이건 공기업 특화도 아니었잖아요. 공기업은 어차피 공기업으로만 본다면 2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길고요. 평균이니까. 그건 평균의 함정이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정말 아주 값지게 시간들 계획대로 딱딱 짜서 간다면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특수 직군 직렬, 특수 회사들을 좀 제외해야 돼요. 뭔가 좀 특이한 것들이 있거든요. 자격증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 정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정말 이제 인기가 있다. 이제 지금이 기회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전에 먼저 시작을 하시라. 왜냐하면 스펙, 필기 실력, 그리고 면접 경험, 요 얘기요. 바로 요 부분 때문인 건데요. 이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해도 바로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건 아직 채우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어쨌든 정상화를 향해 갈 건데 여기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긍정의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하는 생각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럼 채용 규모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앞으로도 활짝 열려 있겠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기존에 좁아졌다가 늘리는 추세에서는 채용 인원을 더 많이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적게 뽑았던 기업들이 더 많이 뽑는 것도 한몫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안정화되면 정말 그 기업들의 상황이 안정화되면 업무 환경이 안정화되겠죠. 그러면 채용을 그렇게 유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퇴사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전에 지금 최근 들어서 퇴사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 거는 한 명이 해야 될 일을 한 명이 하던 것. 근데 4명이 해야 될 일을 한 명이 하던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근무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었고 그것이 퇴사로 이어졌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빅데이터로 나오진 않아서 제가 자료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바뀔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좀 이어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 채용 규모랑 전망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이미 큰 틀은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략 몇 명 정도 뽑는다? 매년 3만 1천에서 3만 4천 정도 사이에서 뽑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 자료가 어땠는지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2025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2025년 초의 계획 기준은 2만 4천 명 정도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25년에는요. 2만 7,021명을 채용했습니다. 연초에 2만 4천 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3천 명이나 더 채용했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왜 이렇게 된지 예측이 되시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25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정권이 달랐죠. 그러니까 공기업이 필요한 인원을 더 뽑고 싶은데 뽑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뽑을 수 있어. 필요하다면 뽑아야지 라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채용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요. 2만 4천에서 2만 7천, 2만 3천 정도 늘어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실제 정규직 채용과 동등하게 봐야 될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채용형 인턴이죠. 이 채용형 인턴은 25년에 역대급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맥락이. 왜냐하면 전에 쪼여놨던 걸 풀어주니까 필요한 인원을 이걸로 충당을 한 겁니다. 채용형 인턴으로요. 보통 20% 전후에서 이제 이걸 뽑는 게 맞는 건데 굉장히 많이 뽑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20%라는 거는 청년 인턴 채용 인원 있죠. 이 규모의 20%인데 지금 보시면 66,000이에요. 이거 69,000, 그러니까 6,600이에요. 6,600. 66,000이 아니라 6,900인데 6,900이 얘한테 30%거든요. 30% 육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약 28% 정도 수준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제 채용을 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결정돼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채용형 인턴으로 이렇게 보충하지 말고 정규직 채용으로 아예 그냥 3만 명대 규모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었고요. 그냥 다시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극초반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달리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다른 데들 보면요. 지방 공공기관도 그렇고요. 뭐 행안부 주도로 이제 신규 채용 전년 대비 증대시킨다고 하는데 그냥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거는 뽑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푸시하는 게 아니에요. 공기업을 확대해야 돼. 공기업의 비중을 늘려야 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정부는 이제 실익을 추구하는 정부니까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인 거고요. 필요한 만큼을 뽑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이걸 볼게요. 정규직 신규 채용 이 규모가 지금 보시면 25년에 35.4% 늘었습니다. 3분의 1보다도 더 높죠. 3분의 1 이상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26년에요. 28,000명 이상 뽑겠다고 했습니다. 25년에 몇 명 채용했다고 했죠? 최종적으로 정규직 27,000명 채용했다고 했죠. 근데 26년에는 정규직 28,000명 이상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채용형 인턴까지 합친 걸로 본다면 여기에는 아직 더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 건지도 우리가 좀 자료를 봐줘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좀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20년부터 정리했어요. 실제로 전체 채용 어떤 그런 기조나 이런 걸 보려면 더 전부터 보는 게 맞긴 해요. 더 전부터 보시면 결국에는 전체 합산 인원은 결국 계속 비등비등했다라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보자는 거는 요거예요. 채용형 비중입니다. 청년 인턴 전체에서 채용형 인턴의 비중인데요. 보시면 19, 17, 17, 20, 22, 28. 28은 기형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17.6, 17.8은 기형적으로 좀 낮습니다. 23년, 24년이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는 정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0% 조금 넘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26년에 요 청년 인턴을 뽑을 인원의 이 수치, 계획은 24,000명입니다. 24,000에 20%면 4,800이죠. 조금 넘긴다고 했으니까 약 5,000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정규직 몇 명 뽑는다고 했죠? 28,000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5,000을 플러스하면 33,000. 그럼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나옵니다. 합산이요. 그러니까 올해도 33,000명 정도의 인원을 뽑기는 하는 겁니다. 다만 인턴으로 들어갈 것이냐,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들어갈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를 좀 바로잡자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기반이죠. 대기업은. 서류를 넣을 때요. 당연히 뭐 기본 스펙 채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자소서 기반이죠. 하지만 공기업은 블라인드죠.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나의 경력이 무조건적인 무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기업에서는 이 서류 기반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고 신입이 더 힘을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겁니다. 공기업 채용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또 세부적으로 보면 또 중고 신입이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있긴 하거든요. 그 채용의 그 설계 과정을 보면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공기업은 여러분들이 경력이 없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갖춰야 될 역량만 갖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역량이 떨어지니까 정규직으로 안 하고 채용형 인턴으로 한번 비집고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딱 내 역량이 여기에 맞다라고 한다면 정규직이든 채용형이든 그냥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회사 집어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서류 꼭 넣어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채용형 인턴 비중이 결국에는 몇 퍼센트가 될지는 대략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한 20% 초반, 22.9%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1000명씩 채용 규모가 늘어날 건 아니라서 그냥 요 정도 수준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26년에 주요 기관별 채용 예정 규모 중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1000명에 육박하는 기업들을 좀 몇 개를 정리해놨는데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들은 채용 규모가 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향, 트렌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채용 규모가 올 한 해 동안 10명밖에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정보를 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전체적인 경향 트렌드를 이런 큰 채용 규모가 큰 회사들 거를 참고해서 예상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정보는 나한테만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내가 득해야 될 정보가 어딘지를 기준을 잡는다면 이런 큰 회사들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회사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채용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은 아마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전력공사, 보험복지의료공단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좀 예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000명 이상이거나 1000명에 육박하는 것만 해서 그렇지 뭐 700, 800 수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채용 규모 상위권 회사들을 몇 개를 좀 이렇게 짚어놓고 그런 회사들의 채용 일정들 대략 좀 체크해 두신 다음에 그 시기마다 한번 그런 트렌드들을 체크해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트렌드를 체크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그 시기에 뭐 서류 통과 시기에 뭐 아니면 필기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그때 이제 커뮤니티들이나 이런 데 반응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새는 뭐 스레드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도 있고요. 뭐 구글 검색을 해도 되고요. 하다못해 최소한 GPT도 정보는 긁어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트렌드들을 확인을 해 보셔라. 그리고 꼭 그 시기에 확인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채용 규모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용 규모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취업 난이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얘네들이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요. 신규 지정. 그리고 통합채용이요.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통합채용은 이제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겠고요. 공공기관 신규 지정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보여드릴 부분이 있겠습니다. SOC 그리고 인프라 신규 지정되는 곳 중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이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언급을 할게요. 후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대규모 인프라 및 핵심 데이터 구축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신설되거나 지정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AI 시대입니다. AI 시대는 어느 국가도 누구도 먼저 경험해보지 않았죠. 뭐 정말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시기는 AI가 AI를 위한 AI를 만들 때 그때부터라고는 합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시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좀 기대가 되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좀 열렸고 그것에 맞추어서 신공공기관 뭐 이제 아니면 뭐 공단 이런 것들이 좀 신설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나 이런 서비스 부분에 대한 것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고령화 사회니까요. 어느 쪽이든 어쨌든 신규 지정 공공기관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린다면 자체 수입액 비중이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돈을 자체적으로 잘 버느냐 못 버느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50% 이상이면은 공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은 공공기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공공기관, 공사, 공단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기관이 좀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공기업에서 지금 떨어진 곳이 25년에서니까 코바코 하나 있죠. 요 하나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코바코 하나 있고요. 코바코가 그 한국 영상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진흥원 뭐 이제 그런 곳인데요. 지금 요즘 같은 때 누가 테레비 많이 보겠습니까? 테레비. 죄송합니다. 올드한 표현이에요. TV 요새는 TV보다는 주로 뭐 인스타, 뭐 릴스, 틱톡 뭐 이제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쪽으로 넘어가니까 자체 수익률이 수입액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공기업에서 내려갔습니다.
그쪽으로요.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하시든 공기업을 하시든 공공기관을 하시든 근무 환경이라는 거는 분명히 좀 약간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연봉 수준이 어떻다, 근무 환경이 어떻다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실제로 사전에 득한 정보와 실제 일할 때 상황에서의 득한 정보가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기업의 특성은 좀 확인하고 가셔라. 그리고 요 얘기는 좀 별개인데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공기업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최소한 공기업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 정도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TV에서 공기업을 칭찬하는 뉴스나 그런 어떤 뭐 프로그램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기업을 칭찬하는 공기업, 아, 잘한다. 저 공기업 정말 잘하죠? 보셨나요? 저런 데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이런 거 보셨습니까? 간혹 가다가 LG가 남몰래 선행을 했다. 막 이런 기업들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바이럴들. 바이럴일지 아니면 진짜 정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누군가가 갑자기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LG를 칭찬하는 걸 낸다는 건 좀 약간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 왜 공기업은 칭찬하는 일이 없느냐? 공기업은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필수로 움직여야 되는 부품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칭찬을 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욕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공기업들은 비판, 비난, 실수에 대한 얘기들만 뉴스에 올라오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런 정보들만 득하고 계셨던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공기업에 대한 이해가 더 이상 없다면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공기업에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 이 기업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하고 공기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면접을 볼 때에도 서류를 쓸 때에도 그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거고 내가 이 회사를 정말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도 바로 설 거거든요. 이건 그냥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26년에 신규 지정 공공기관 현황 총 11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는 5개 정도 넣어놨습니다. 이 5개가 주요한 기관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렇게 신규 지정되는 기관이 있고요. 그 핵심 역할이나 인프라가 다 각각 다르다는 것. 그리고 예상 채용 메리트나 특징들도 이제 그 기업의 특성마다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잠깐 화면 멈춰서 캡처해 놓으시고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만든 자료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신규 지정이 된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11개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막 채용 규모가 2,000명, 3,000명이 늘어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보장되진 않아요. 그래서 대규모 채용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 채용을 기대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곳들은 있다. 결국 미래를 봐야 되는 건데요. 여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여기 이제 부산 사시는 분들, 저쪽 경남권이라고 하나요? 이쪽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계획이 아예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가덕도 신공항 요 관련해서 사업을 보시면 2032년까지 뭘 하고 2036년인가 37년에 이제 정확히 이제 아예 정말 딱 그 형태를 갖춰서 시작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 규모나 이것의 필요성을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천국제공항 말고 그 다음에 국제공항으로 갈 만한 장소가 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제2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지금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가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기업도 갈 수 있는 분들이 거기 공기업 거길 가시는 겁니다. 그 조건으로요.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도 말이죠. 정말 제가 생각할 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그렇긴 해요. 근데 지금 가덕도 여기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이 난이도는 나중에 제2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됐을 때랑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좀 눈여겨볼 곳이긴 하다. 투자하는 개념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나의 뭐 직무 적합도가 있다면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넣어놓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자료 다 정리하고 나서 알게 된 곳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한국 스포츠 레저 주식회사 여기요. 여기 경력직만 채용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 경력이 어떤 경력을 요구하는 건지는 한번 세부적인 사항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망하지 않을 회사입니다. 뭐 당연히 뭐 공기관, 공공기관이 뭐 공기업, 공공기관이 망하진 않겠지만 뭐 망한다라는 표현은 좀 극단적인 것 같고 괜찮은 곳입니다. 굉장히 탄탄한 곳이 될 겁니다. 한국 마사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될 겁니다. 뭐 하는 곳이냐? 스포츠 토토 관리하는 곳입니다. 절대 망할 리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 스포츠 레저 이쪽에 경력직만 지금은 채용하고 있는데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쪽 관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 지정되는 공공기관 현황들 한 번씩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앞에서 제가 그냥 좀 넘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 요 뒤에서 다시 좀 후술할게요. 우리나라 그 공기업, 공공기관 합쳐서 개수가 기존에 24년 기준으로 보면 330개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25년, 26년 넘어오면서 344개로 늘어났어요. 공기업이랑 공공기관이 늘어나는 건 그냥 단순히 덩치를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관들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있던 기관들을 없애진 않아요. 축소하면서 뭐 나중에 통폐합하거나 이러는 수순으로 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필요한 기관들은 무조건 신설해라.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은 있어야 된다라는 기조로 가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이런 신규 지정 공공기관 현황들에서 새로운 기업들을 좀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추가로 해야 되는 건 바로 이제 서류 합격권 얘기인 건데요. 우선 요거 가기 전에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린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통합 채용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살짝 언급을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뒷부분에 제가 따로 자료로는 넣지 않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건데요. 통합 채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통합 채용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수원 통합 채용, 뭐 아니면은 경기도권 통합 채용, 경남 지역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창원 뭐 이런 데 통합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요. 그런 지역별 통합 채용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같은 것에 일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 채용을 하는 거니까 정보를 한 곳에서 여러 기업이 모아서 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장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장점은 내가 이런 취업 준비를 할 때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갈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두 취업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이제 취업 박람회, 공기업, 뭐 공공기관 취업 박람회 그런 거 한다고 하면은 거기 가면요. 여기서 이제 다 주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통합 채용은 정보를 한 번에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얘기한다면 이 일정들이 동일해요.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업 저 기업을 다 같이 지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 채용을 한다고 해도 그중에서 택일하는 개념이 크죠. 이게 단점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점이자 장점이 됩니다. 통합 채용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하나의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 인사 담당자분들, 이제 뭐 대기업을 좀 끌어와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삼성 인사 담당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인재입니다. 삼성의 인재가 정말 많을 거잖아요. 지금 삼성 가신 분들은 다 인재일 거 아닙니까? 엘리트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이런 데들도 뭐 정말 인재들이 가 있잖아요. 근데 SK와 삼성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삼성은 공식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서 전체를 다 채용한다는 거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마다 상시 채용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물론 상시 채용한다고 해서 규모가 적진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공채와 상시 채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인재 분산입니다. 공채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A기업, 그러니까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을 다 같이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인재가 분산되겠죠. 어떤 식으로 분산이 되냐면요. A, B, C, D, E 중에서 어떤 인재가 있습니다. 이 인재는 A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볼 때에는 B나 C도 자기는 할 수 있고 B나 C가 들어가는데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A에 들어가는 게 가장 최적합한 사람이 B나 C가 좀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B나 C로 분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재가 분산이 되는 거죠. 공채는요. 통합 채용은 바로 그 부분과 일치합니다. 통합 채용을 하게 되면 인재들이 한 기업에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난이도가 떨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채용은 통합 채용 나름의 이점이 있다는 거죠. 정보를 득하기 쉽다는 것, 그리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바로 요 이점이 있어서 통합 채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려고 했고요. 자, 이제 서류 얘기로 넘어갈게요. 서류 합격권, 스펙 요건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보통들 이 질문을 먼저 하세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시냐면요. 선생님,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뭐 이런 질문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이제 점차 가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전체적인 좀 상황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적부형, 정량, 가점형, 자소서 평가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서류를 넣는 단계에서요. 적부형이라는 것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무슨 소리냐면 뭐 예를 들면은 건강보험공단 이제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수해야 되는 뭐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어떤 곳들은 자격증이 필수다. 뭐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자격을 맞추면 서류에서 어지간한 뭐 다른 어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다음 단계로 필기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량 가점형이라는 것은 조금 더 복합적이긴 한데요. 여기 자격증, 어학, 교육사항, 인턴 경험 같은 것까지 다 넣어서 이제 가점까지 보는 거죠. 서류에 가점 포함해가지고 이제 기본 점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자소서 평가형. 보통 금융공기업 쪽이 이쪽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현실 직무에서 더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원하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데보다 우리는 들어와서 키울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느낌인 거고요. 이쪽은 들어와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느냐 정도를 본다라고 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평가형 보통 이제 금융공기업 쪽에서 하는 거고요. 직무기술서 기반 경험 매칭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자소서를 기준으로 중요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자격증이나 어떤 서류 사항들을 가진 사람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가점이 높은 사람을 뽑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갈래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곳이 만약 정량 가점형에 가깝다면 스펙을 먼저 채우는 게 맞겠죠. 하지만 어떤 자격증 교육사항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면 적부형 쪽인 거니까 그거부터 채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걸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량 가점형인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채워야지 어느 기업을 지원하든 안정적으로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제시하는 건 이겁니다. 4.5점 만점 학점 대졸자 기준 4.5점 만점 기준으로 3.0 이상 확보하시면 요 정도는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토익 기준인데요. 제가 이전에 24년 상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는 이 토익의 기준을 750점 전후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라고요. 왜냐하면 공기업들이 얘기할 때도 700점 이상 지원하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합격하시는 사례들도 보면 그랬거든요. 근데 달라졌습니다. 요새는 이제 좀 더 스펙이 이제 좀 더 고스펙이 된 거죠. 그래서 토익 기준으로는 800에서 850점대는 나와줘야 되는 올해 초에 상담하셨던 분이 요 서류 통과하셨는데 이분이 토익이 810점이었어요. 그래서 요 분은 이제 계속 이제 어학 관련해서는 전혀 뭐 그런 허들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업을 3군데 지원하셨는데 모두 다 이제 통과는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다른 것들도 다 맞췄지만 토익이 다른 분들보다 좀 높았던, 그래서 다른 분들 비슷하면서 토익이 좀 낮았던 분들은 떨어졌는데 이분만 이제 붙은 사례를 보고요. 물론 비교군이 많지는 않습니다. 빅데이터는 아니었고 총 4분이 있었고 그 중에서 3분이 토익을 제외한 나머지가 유사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때부터는 좀 기준이 이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체감을 하긴 했죠. 그리고 뭐 당연히 그런 극소수의 데이터로만 체감한 건 아니고요. 애초에 이제 이런 추세가 좀 달라진다는 게 데이터로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토익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꼭 토익만 보는 건 아니에요. 기업마다 토스를 보기도 하고요. 지텔프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기업들마다 어떤 걸 보는지 좀 확인은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이런 기준들 얘기할 때 그러니까 굳이 뭐 급으로 얘기한다면 한 3등급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한 계단이나 두 계단 정도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3등급 정도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1등급 정도를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죠. 굉장히 좀 올라갔다는 것. 그건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중에 요 부분인데요.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 않도록 꼭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인데 요 사무 자격 가점이라고 해가지고 요 자세히 보시면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능력 이런 것들이요. 항상 뭐 한는 건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닌 곳들도 있습니다. 가점으로 들어가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닌 곳들도 있으니 이 부분은 특히 좀 신경 써서 확인은 꼭 하시기 바라요. 항상 모든 공기업이 이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은 해보셔라. 그리고 어학은 이전보다 분명히 올라갔다. 최저가 아니라 안정 기준이 800에서 850이다라는 거고요. 주요 인기 공기업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있는 비인기, 비주류 공기업, 공사, 공공기관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하지만 보통 이름 얘기해서 알만한 공기업이라면 이 수준이 맞는 겁니다. 필기 얘기를 해볼게요. 필기가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만 해도 기존의 기조가 쭉 연결되어 오고 좀 뭐랄까 그냥 이렇게 변화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좀 확실히 25년 하반기부터 좀 바뀐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필기의 중요도는 여전합니다. 필기의 중요도는 여전히 필기가 60, 70% 정도를 차지하고 면접이 30, 40%. 물론 모든 공기업이라고 딱 한정 짓진 않고요. 역시 인기 있는 주요 공기업. 인기 있는 주요 공기업이라고 하면 뭐 코레일, 한전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기관별로 공고를 확인을 좀 해보시면요. 아예 이제 이거 비중을 얼마로 짰는지 알려주는 곳들도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짜놓은 사례는 필기 면접 합산형 전형의 사례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긴 하죠. 대부분이 이렇긴 한데 그래서 필기가 여전히 면접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그러니까 면접에는 자소서가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필기와 결국 그 외쪽으로 봤을 때 필기의 중요도가 여전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새는 면접을 볼 때 이 면접에 필기 결과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로 이득을 보신 그 수강생의 사례도 한번 봤었고 이걸로 좀 감점이 되는 수강생의 사례도 제가 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필기가 이게 중요도가 여전히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중점적으로 시작을 제일 먼저 할 때 필기의 계획을 제일 먼저 좀 짜놓고 시작을 하라는 것.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죠. 필기는. 내가 준비를 잘했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부분이 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요. 트렌드가 바뀌어도 필기가 중요하다는 트렌드는 안 바뀐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제가 좀 자잘한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서류 허들이 높아졌다는데 그럼 서류의 중요도가 더 올라간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좀 다르게 얘기를 할게요. 서류의 허들이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필기에서 경쟁률이 40대 1, 50대 1 하던 게 만약에 서류에 허들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10대 1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필기를 통과했을 때 결국 최종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결국 허들이 높아진다고 해서 필기의 중요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결국 다 똑같습니다. 모든 단계는 결국 통과를 해야지 합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필기의 중요도는 여전히 높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럼 필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텐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모듈형, 그리고 피듈형, 피셋 모듈형이죠. 그리고 피셋형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듈형은 책만 파서 최대한 좀 암기 위주로 가면 어느 정도 좀 결과물이 나오는 그리고 피셋형은 최대한 좀 두뇌를 써야 되는 이게 그러니까 무슨 기호인지 아시겠죠?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 호도 아니고요. 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 사고력을 좀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했고요. 피듈형이 모듈형과 피셋형을 결합한 형태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다라고 이제 총 3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새는 완벽한 모듈형도, 완벽한 핏셋형도, 완벽한 피듈형도 아닌 핏셋형 위주의 소수의 모듈형이 붙는 형태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중이 반반도 아닌 거예요. 핏셋형 기반인 건 여전한 겁니다. 다만 여기에 모듈형의 특성이 붙어있는 문항들이 정말 예상도 못한 기업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10문항 나오는데 갑자기 4문항 정도가, 기존에는 10문항이 다 핏셋형이었는데 다는 아니었죠. 한 10문항 중에서 8문항, 9문항 정도가 핏셋형이었는데 갑자기 4, 5문항이 모듈형이 달라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듈형이라는 게요, 사전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모듈형이 대응이 안 돼요. 시간을 정말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바뀌었다. 기존에는 완벽하게 반반 형태가 있었다면 이제는 핏셋형 기반으로 가는데 거기에 모듈형이 예상치 못하게 좀 붙는 그런 케이스가 생겼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모듈형이야, 이 기업은 핏셋형이야가 아니라 이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당연히 피듈형이긴 한데 그중에서 핏셋의 비중이 높은 피듈형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대행사별의 출제 유형이 중요했고, 제가 이걸 24년, 25년에 설명회를 할 때만 해도 대행사별로 출제 유형을 좀 찾아서 공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겁니다. 모듈형이 왜 끼어 들어가는 거냐면 그 기관별로 직무 특성이나 요 채용 공고에 나오는 직무 기술서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에 맞춰서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행사의 출제 유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기업, 그 기업의, 그 기관의 형태, 그 필요한 역량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모듈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별로 이제 뭐 구성이나 특징들을 좀 몇 개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걸 보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어떤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기관, 기업마다 이런 문항 비중들 있죠. NCS와 전공 비중들, 그리고 문항수, 운용하는 방식,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범위까지가 모두 다 다르다는 걸 확인하는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대단하게 보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우 다릅니다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에 NCS 30문항, 전공 30문항, 철도법령 10문항, 총 70문항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문항이 NCS로 들어갔고요. 절반 이상이 전공, 철도법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볼게요. 여기 핏셋형이나 피듈형으로 나오던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 얘기 안 했는데 한국철도공사가 핏셋형 중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걸 보니까 갑자기 모듈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듈형이 꼈죠. 원래는 피듈형, 그러니까 완벽한 모듈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핏셋형의 느낌이 강한 형태였는데 이제는 정말 공부 안 하면 못 푸는 암기 기반의 그런 모듈형 문항이 껴들어간 걸 보니 이제는 진짜로 기업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필요하구나. 비중도 보세요. 직무별 전공이랑 철도 법령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기업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조금 더 전보다 많이 필요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핏셋형이나 피듈형, 그래서 원래 이제 나오던 형태로 이번에 나왔는데 행정직이 어때요? 여기 NCS 60문항입니다. NCS 비중이 코레일이랑 비교하니까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높죠. 법령 20문항 나왔고요. 근데 또 정보기술직을 보면 NCS 15문항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전공이랑 법령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죠.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는 그런 직렬, 직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채용을 진행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인기 있는 회사죠. 인기 공기업이고요. 50문항이나 55문항 정도로 출제를 하고 있고 70분 동안 시험 보는데 사무직이 NCS만 봅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 많이들 지원을 하시는 편이에요. 이 부분이 커서 그래요. 사무직에. 사무 ICT 직렬 2024년부터 NCS 중심 체제로 가서 24년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23년 하반기부터 인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저도 이제 좀 홍보 아닌 홍보를 했죠. 이쪽을 해보세요 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시험을 응시를 한번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술직. 시험 응시는 제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난이도를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그리고 기술직에 NCS 40문항에 전공 15문항 들어간 거 있죠? 보면 어때요? 여기 다르죠? 똑같은 한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요, 근로복지공단, 모듈형, 피듈형, 요거 섞어서. 어때요? 핏셋형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듈형이 조금 더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죠. 보시면 NCS 문항도 그래서 더 많습니다. 50문항, 그리고 직무지식 20문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문항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문항 수가 진짜 많은 회사는 120문항, 여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시면 120문항이나 나옵니다. NCS 70문항, 직무수행 50문항, 사무직, 기술직 이렇게 각자 보는 영역도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 중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나오면 뭐 멈춰놓고 좀 한번 읽어는 보셔야겠지만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보는 공기업, 준비한다는 공기업마다 다 세부사항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 설명회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합격 전략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정말 합격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들을 때에는 공기업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한 번은 내가 찾아는 봐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보통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내가 필요한 공기업에 대한 정보가 여기 무조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기 공기업은 공통적으로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비인기, 비주류의 공기업, 공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자료에 보통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꼭 찾아보셔야만 하고요.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지방 공공기관 통합 채용이랑 그다음에 여기 필기 대행사 내용을 좀 한번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주요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어디를 가나 이런 정보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외적인 정보들은 이런 걸 활용하셔야 될 거거든요. 지자체 통합 채용.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들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경기도, 부산시, 광주광역시, 여기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지금 이제 이걸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득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좀 더 쉽게 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공기업 박람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곳들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출제 대행사인데요. 여기서 뭐 제가 출제 대행사를 분명히 요새는 출제 대행사의 특징만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는 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세요. 통합 필기 대행 업체는 주로 사람인 등 대형 포털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대행사의 특징이 어느 정도 있긴 한 겁니다. 조금씩은 남아있긴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 조금의 정보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해놓은 건데요. 출제 대행사 매칭이나 그 다음에 수험 대비 전략 같은 걸 위해서 휴노, 사람인, 인크루트 이런 곳들이 어떤 회사들을 대행을 했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행사는요,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하지만 난이도를 참고하고 출제 경향을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번에 내가 가려는 회사 휴노가 한다더라. 그러니까 아니면 휴스테이션이 한다더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거에만 너무 막 매몰돼가지고 그런 문제집 보시고 하는 시기는 이제 지난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학습, 핏셋, 그리고 모듈형 학습들 그냥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문제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중요하죠. 이 부분은 뒤에서 후수를 좀 할게요. 자, 직업 기초 능력이 그리고 개편이 됩니다. 이게 개편이 돼서 27년부터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고 한 건데요. 직업 기초 능력에서 직업 공통 능력이라는 걸로 명칭도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직업 기초 능력이 총 의수문에 그러니까 의수, 문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까지 해서 제가 이제 정자, 대기, 조직 이렇게 해서 총 6개까지 합쳐서 10개.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직업 공통 능력으로 바뀌면서 이 하부에 어떤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셔야 되는 능력. 그 능력이 있고 그 능력들의 일부가 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삭제가 되고 혹은 수정해서 보완이 돼서 이제 7개 영역으로 바뀝니다. 이름도 다 바뀌어 있는데요.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기관리, 대인관리, 디지털, 직업윤리 이렇게 해서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름이 바뀌어 있다고요. 요 세부 능력이요. 오해는 하시지 않아야 되는데요. 영역이 10개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능력은 전체인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에 의사소통 능력부터 직업 윤리까지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는 역량인 겁니다. 그 역량은 이거 전부인 겁니다. 그 중에서 다만 필기 시험으로 볼 때 일부분을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갖추셔야 되는 역량은 전체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수리 능력 안 나온다고 했는데 수리 능력에서 요구하는 도표 분석 능력 아니면 뭐 기초 연산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뭐다? 원래 공기업을 가려면 이 역량을 다 갖추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필기를 준비할 때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의 영역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과목으로 인지하셔야지 10개 과목이 있다. 그리고 7개 과목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건 틀린 겁니다.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볼 게 있는데요. 의수문이라고 하는 부분,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공기업을 준비하실 때 기업이 정해지지 않아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에서는 문제를 내니까 이건 기업이 정해지지 않아도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들이 기존 직업 기초 능력에서 새로 바뀌는 이 개편된 직업 공통 능력으로 올 때에도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거의 다 그대로 왔죠. 다 그대로 왔습니다. 그냥 다만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오거나 그런 식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개편이 됐으니까 뭐가 달라진 거냐? 아니요. 분류 체계가 변경됐다는 거지 그것이 필기 유형이 즉시 변경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걸 알아는 두세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와 동일한 내용은 아닌 겁니다. 다만 이제 분류 체계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구성을 일부 바꿀 겁니다. 구성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럼 그동안 공부했던 게 27년에 못 쓴다? 아닌 겁니다. 하던 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요. AI 시대에 맞춘 변화였던 겁니다. 10개 영역에서 7개 영역으로 좀 바뀐 거고요. 이제 신설되는 능력들이 생겨났다는 거고요. 역시 그냥 이론 학습을 위한 것이지 보셨을 때 막 엄청난 뿌리 깊은 막 그런 감동과 그런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막 문화적 충격 이런 거를 받으실 일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학습의 영역이 좀 바뀌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역시 똑같이 이것도 자료가 바뀌면 교수자, 학습자 워크북 그대로도 이제 또 역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27년부터 본격 반영이 된다고는 하는데 지금 26년에서부터 요 바뀌는 기조를 반영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반영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27년의 문제는 27년에 고민하셔도 되고요. 크게 변화는 없는 겁니다. 짧게 정리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략 전체적인 그런 추세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의 이해들을 좀 해보셨는데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걸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들이 공기업 취업을 준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계신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얘기. NCS가 처음이라면 그래서 이제 필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공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서류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NCS도 준비해야 되는데 NCS가 처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NCS는 단순 암기 시험으로 볼 영역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에는 모듈형으로만 나올 때에는 단순 암기 시험의 영역으로 그래도 볼만 했어요. 물론 그 시절에도 수리 능력은 전혀 예제집이나 이런 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전히 똑같았어요. 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이전부터 그런 기초 학습 자료, 교수자용 가이드 도움 안 됐습니다. 이전부터요. 이전부터 피셋형이었습니다. 물론 막 5급 피셋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수준으로 본다면 5급보다는 분명히 낮은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다른 영역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을 볼 때 단순 그래도 암기가 될 만한 곳들이 있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피셋 기반의 모듈형이 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 기반, 사고력 기반의 시험으로 좀 전환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좀 더 확실하게 전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질문들 하시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0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 7개 영역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 영역을 전부 다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기업을 정하고 하시고요. 기업을 정하기까지는 디테일하게 기업군을 딱 정하기 전까지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시작하시면서 이후에 기업을 정해도 이건 괜찮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출제하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출제 영역에 이름에 넣지 않더라도 출제 유형으로는 들어가니까 학습의 의미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시험이 다르다는 것, 요건 이제 이거랑 같은 얘기인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기업마다 시험이 달라요. 이 다르다는 건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항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오는 시험 문제의 그런 형태들, 그걸 문제를 푸는데 요구되는 사고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학습을 하되 문항수, 문항 배치 이런 정도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NCS 처음 준비하실 때는요. 일단 아직 기업을 정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 스펙도 좀 채워야 되고 그리고 필기 준비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라고 한다면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전공 시험을 본다면 어떤 전공, 통합 전공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전공들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그것들 이제 학습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얘기는 앞에서 했던 얘기랑 일치하는 얘기인데요. 피셋형의 모듈형을 이제 몇 스푼 얹어주는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셋형의 훈련은 분명히 계속 필요합니다. 사고력이요. 단순하게 남들이 그냥 지금 실전 봉투 모의고사를 푸니까 나도 실전 봉투 모의고사를 풀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시기는 이제 아닌 겁니다. 이제는 사고력 기반의 그리고 그 기업에 특화된 지식까지 더해져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점이니까 계속 이제 피셋형 훈련을 좀 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피셋형 문제집들은 여전히 쓸만한 문제집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예전에는 그런 기업별 문제집, 봉투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피셋형 사고라는 건 사고의 흐름이 필요해진 거고요. 사고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집들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특화 문제집, 실전 봉투 모의고사보다는 기본서를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시간 없어요? 그럼 그 기업 이름 박힌 문제집으로 사서 푸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보다 더 포괄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외워야 될 것도 있고 사고력을 키워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좀 포괄적이 됐다 보니까 기본서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고의 흐름을 보여주려면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좀 제시가 되는 문제집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독끝 기본서를 보통 추천을 드리는 거고 많이들 이걸 쓰시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지 않아도 이미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들 꼭 여러 개를 좀 확실히 보시면서요.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는지를 확인해서 문제집을 좀 선정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로는 배울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해설을 자세히 하더라도 텍스트로 전달할 게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언어로, 몸짓과 행동으로 전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영역이 다른 거예요. 책에서 못 담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있고 책에서 다룰 수 있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책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거나 혹은 강의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서로 병행해서 책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면 강의에서 나머지 수준을 좀 채워야 될 게 있는 거고요. 강의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한다면 책으로 채워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배울 수 없는 건 강의로 여러분들이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들 나오는 사례인 것 같아요. 작심삼일. 뭐 당연히 학원에 오시는 수강생 분들도요.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학원 수업할 때 보면 한 1주차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1주차. 빠른 분들은 처음에 월요일 날 수업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고 수요일에 오셨는데 이미 숙제가 안 돼 있어요. 월요일에 처음 왔고 첫 숙제가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정말 심한 사례인 거고 대체적으로 처음 숙제까지는 해와요. 하지만 두 번째 숙제나 그 다음 주부터는 벌써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작심삼일이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강하게 푸시를 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강의 보는 분들은 본인이 본인의 학습 계획을 짜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다음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를 결정을 하세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우리 독끝
온라인 학원 과정 있죠. 독근 온라인 학원 과정에서 다음으로 넘어갈지, 그리고 뭐 숙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레벨 테스트, 처음에 레벨 테스트,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뭐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게시판들까지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쭉 얘기하다가 좀 홍보성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걸 꼭 들으셔야 된다가 아니라 본인의 성향이 이렇다면 이것에 맞는 해법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작심삼일이야 라는 걸 아셨다면 그걸 안 하면 되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안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 하는 사람은 계속 합니다. 방 청소 잘 안 되는 분은 계속 안 돼요. 오늘 욕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앞으로 방 청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시도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 학원반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공기업에 대한 전체 과정 얘기를 좀 드린 건데요. 어쨌든 간에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뭘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책은 어떤 걸 골라야 되는 것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마무리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요새 이제 아침 저녁으로 뭐 한강이나 아니면 뭐 인근에, 여러분들 사시는 인근에 공원에 나가보면은 러닝 하시는 20, 30대 러너분들 많이들 보실 겁니다. 이게 공기업 취업 준비 과정도 러닝이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러닝을 하실 때요, 처음부터 남들 막 전력 달리기 하는 그런 크루들 지나가는 걸 보고 나도 저기 따라가야지, 저길 이겨야지 하고 오버페이스 하시면 숨차고 힘들고, 아니면은 올바른 폼도 아니어서 부상 입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기업도요, 처음부터 남들은 실전 모의고사로 하던데 그래서 나도 실전 모의고사로 양치기로 쭉 달리다 보면 그럼 내 폼대로 푼 것도 아니고요, 실력이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 입을 거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 공기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건 마치 러닝에서 올바른 폼을 가지고 나의 호흡을 맞춰주는 페이스메이커, 아니면 내가 포기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줄, 나와 함께 달려줄 크루들이 있으면 끝까지 달리는 것처럼 공기업 준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독끝 NCS 온라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결국 중간에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달리려면 여러분들에겐 그러한 크루가 필요할 거고요. 저희가 옆에서 같이 함께 드리면, 저희랑 함께 달리시면이죠. 그러시면 여러분들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기록, 좋은 성과, 결국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린 그걸 러닝에서는 러너스 하이라고 하죠. 우리 취업에서도 여러분들이 러너스 하이를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거창한, 이 웅장한 취업의 시작 선상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저희는 응원하고요,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설명회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